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사건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강력 사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들여다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일본 도치기현의 한 경찰서에 23살의 타카기 사야카라는 젊은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들킬 것 같으니 자수하러 왔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2019년에 집에 감금했던 여자가 죽어서 그 시신을 묻었다는 범행 사실이었죠. 그녀는 이 일을 혼자 한 건 아니고 형부와 함께 저지른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당시 사야카는 25살의 언니 카야우 하루카 그리고 언니의 남편인 35살의 남성 카야우 마나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은 미야기현 시로이시시라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깊은 산 속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녀가 말한 장소로 가서 수색을 했고 여성의 일부 유골을 발견했죠. 이미 백골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야카가 자수하지 않았으면 평생 발견되지 못했을 정도로 숲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DNA 감식 결과 시신의 신원은 2019년 가을에 도치기현에서 갑자기 실종되었던 24살의 여성 다나카 사나에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녀는 8월과 9월 사이 어느 날 밤 친한 지인의 집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나에가 외출하기 직전 그녀의 동생을 잠깐 마주쳤다고 해요. 이 동생 말로는 언니는 평소처럼 별다른 이상 없이 바이바이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즉, 그냥 평범한 외출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사나이가 언급한 친한 지인은 바로 사야카, 하루카, 마나부 중 한 명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한 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의 주범이 마나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수한 여성 사야카가 사나이를 집으로 데려온 건 형부 마나부예요 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사 결과 마나부와 사망한 여성 사나이는 사나이가 10대였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녀가 가족들에게 외출하기 전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마나부는 친한 지인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정작 마나부는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다문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면 사나이가 실종되기 전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더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나이는 일본 도치기현에서 내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정말 아끼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깊은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번 돈도 대부분 동생들 간식이나 작은 선물을 사는 데 썼을 정도로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께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하고요. 참고로 일본에는 어버이날 대신 어머니날만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약간의 지적 발달이 늦은 편이었던 사나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나이의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사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쯤 그녀는 운전면허를 따냈고 그걸 본 어머니는 이제 우리 딸도 완전한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항상 밝던 사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웃던 딸이 거의 웃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말 없이 외박하는 일도 생겼죠. 걱정이 된 어머니가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하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알아서 뭐하게" 하고 툭 내뱉듯이 대답했습니다. 총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죠.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이제 성인이 된 딸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이상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사나이는 늦더라도 항상 집에는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느 정도 안심을 했던 거죠. 그러던 2017년 어느 날 갑자기 사나이가 일정 기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단순히 외박만 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도 연락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죠. 특히 그녀가 평소에 유난히 아끼던 셋째 동생이 연락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사나이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그녀는 짐도 돈도 하나 없이 완전히 무일푼인 상태였다고 해요. 어머니는 놀라고 걱정된 마음에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지만 딸은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센다이에 있는 돈 안 주는 곳에서 강제 노동했어." 그 말을 하고는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는 그 사건 이후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모두 눈치챌 정도였죠. 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원래 누군가와 있을 때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남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고 누군가와 실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의 진술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사나이가 실종되기 얼마 전 두 사람은 함께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사나이는 두 명의 여자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동요하면서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놀란 친구가 이유를 물어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해요. "저 여자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매인데 언니 쪽 남편이 내가 일했던 가게 전 상사야."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샌더여행 편도 티켓 건네주면서 거기서 밤일하라고 강요했어. 핸드폰, 지갑, 신분증 모두 다 저 사람한테 빼앗겼어." 라는 거죠. 아까 기억하시죠? 사나이가 이전에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요. 돈 안 주는 곳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그녀는 어쩌면 강제로 끌려가서 원치 않은 밤일을 하다가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것일지도 몰라요. 사나이가 편의점에서 마주쳤던 두 명의 여성은 다름 아닌 사야카와 하루카 자매였어요. 그리고 사나이가 말한 전 직장 상사는 마나부였죠. 그녀가 10대 시절부터 이들과 알고 지냈다고 하는데 정확한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 만난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나이의 말대로라면 마나부는 그녀를 센다이로 보내 밤일을 강제로 시킨 장본인이에요. 더 끔찍한 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전부 그가 가로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는 사나이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신고할까봐 자기 집으로 불러들어 감금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범죄가 들통나기 전에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2019년 가을, 그녀가 실종된 그날 마나부는 사나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당시 마나부와 사야카, 하루카 자매는 도치기현 사쿠라시에 살고 있었고 그곳은 사나이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녀가 왜 그들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집으로 향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무서웠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나이는 마나부의 집으로 향했고 그 순간부터 마나부와 그의 처제 하루카의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들은 그녀를 집안 옷장에 감금한 뒤 다시 강제로 밤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시 마나부는 직업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사나이를 이용해서 손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자수했던 사야카 역시 이 끔찍한 계획에 함께 가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4개월 동안 사나이는 세 사람에게 끊임없는 폭력과 강제적인 성착취를 당했어요. 이들은 돌아가면서 그녀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불로지지는 학대까지 하기도 했죠. 게다가 밥도 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당시 이웃들은 이 일이 그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대요. 그녀가 그 집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죠. 집 창문에는 종이 상자가 이렇게 붙여져 있었는데 이웃들은 그저 집 안을 보이지 않게 하려나 보다 생각했을 뿐 비명소리나 이상한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혹한 범행이 계속되던 2019년 말 하루카는 마나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무렵부터 신경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겼나 봐요.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사나이를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동생은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사나이에게 계속 폭행과 성착취를 이어갔죠. 이처럼 이 지옥 같은 날들이 4개월 반복되자 사나이는 결국 2019년 12월 마나부의 집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160km나 떨어진 미야기현 시로이시시의 깊은 산속을 선택하게 돼요. 두 사람은 사나이의 시신을 차에 싣고 산속으로 향했고 함께 땅을 판 뒤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나부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는지 시신이 묻힌 장소 근처로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 하루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이들 가족은 시로이시시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일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2022년 1월 18일 사야카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피해자 사나이뿐만 아니라 사야카와 하루카 자매 역시 지적 발달 지연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루카는 마나부와 결혼한 이후 줄곧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고 그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라기보다는 완전히 지배당하고 종속된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야카도 조사 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나이를 도와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라고요. 이 말만 봐도 형부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죠. 사야카는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지적 지연이 심했고 상황 판단 능력도 거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나부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이러한 사실들은 재판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장 먼저 열린 재판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하루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나이가 사망했을 당시 하루카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하루카가 마나부에게 폭행을 멈추라고 여러 차례 권했고 본인 역시 남편에게 오랫동안 학대당한 피해자라는 사실도 변론에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단순 상해죄에 더 타당하다고 주장을 했죠. 하루카 본인도 재판 중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그녀를 폭행하고 성적 착취를 한 건 사나이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상해치사죄를 그대로 적용했죠. 결국 검찰은 하루카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생 사야카에게는 상해치사죄와 시체 유기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사야카는 재판 도중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한 일이나 앞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반응을 근거로 변호인은 심실상실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물론 그녀가 저지른 행위는 분명 무거운 범죄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사야카였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이 공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나부의 악행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도 아마 형량 결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마 마나부의 재판에서는 그가 사체 유기 혐의는 인정을 했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마나부는 사나이가 정말 폭행 때문에 죽은 건지 확신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기소 내용을 부정했죠.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폭행 대부분은 두 자매가 가한 것이라 마나부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은 장기간의 폭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가 폭행과 착취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결국 20년을 선고했죠. 비록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된 것이었지만 형량만큼은 살인죄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기소 내용을 부인하고 책임을 아내와 처제에게 돌리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의 언론은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죠.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을 배려해서 언론에서도 사건의 세부적인 경위를 생략한 채 보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진 이야기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고 가슴 아픕니다. 특히 사나이처럼 지적 장애가 있는 약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폭행과 성적 착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보여준 비인간적인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가해자인 마나부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만 골라 지배하고 이용하며 그들조차 다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되도록 조종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사람을 도구처럼 다룬 지배구조이며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 그 중심지에 위치한 도쿄역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일본 철도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에 정차하는 열차 노선이 가장 많아요. 일일 이용객 수는 대략 100만 명인데 어마어마하죠. 쉽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서울역 일일 이용객 수는 대략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도쿄역은 거기에 10배인 거죠. 사건이 발생한 건 2015년 5월 31일입니다. 막 그날도 분주하던 도쿄역에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죠. 무슨 일이 생겼나? 보통 폴리스 라인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통제한 곳은 한 코인 로커 앞이었습니다. 코인 로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캐리어나 가방 같은 짐을 보관해주는 장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보관함이라고도 하죠. 보통 지하철이나 공연장 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코인 로커가 정말 대중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냐면 도쿄역만 해도 무려 50개 구역에 4,000개 이상의 코인 로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4월 26일 오전에 도쿄역 마루노우치 남쪽 출구의 지하 1층 코인 로커 구역이에요. 여길 관리하던 직원은 문이 살짝 열려있는 코인 로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에는 노란색 여행용 캐리어가 보이는데요.
로커가 잠겨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 빈 사물함에 짐만 달랑 넣어둔 것으로 보였어요. 발견된 가방의 크기는 길이 73cm에 너비 53cm로 29인치 대형 캐리어입니다. 혹시 여행객이 몰래 그냥 잠깐 보관을 하려던 것인가 생각한 직원은 우선 이 해당 캐리어를 로커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임시 보관 창고로 옮겨둬요. 뭐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하루가 지나도 이 물건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바빴던 직원도 캐리어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5월 31일. 이 캐리어의 주인은 여전히 나타나지가 않았는데요. 일본은 지하철에서 발견된 분실물이나 아니면 또 코인 로커에서 그냥 이렇게 두고 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한 달이에요. 이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은 폐기돼요. 그래서 관리 직원은 유실물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보관 창고로 들어갔고 문제의 캐리어를 직접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얀 이불로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는 어떤 물체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보았는데 이내 주저앉고 말았죠. 이 안에 있던 것은 웅크린 자세의 변사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캐리어가 최초 발견된 이 문제의 코인 로커는 폐쇄된 상황이에요. 시신 발견 다음 날인 6월 1일 부검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소 한 달간의 시신이 캐리어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래서 부패가 심해서 이 신원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이 부검을 통해서 알아낸 건 시신은 70대에서 90대 사이의 여성 노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신장은 약 140cm로 체구가 작고 마른 체형에 머리는 어깨 정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요. 발견 당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죠. 치아 상태는 또 좋지 않았는데 윗니는 거의 없었고 아랫니는 몇 개뿐이었어요. 또 이마에는 5mm 크기의 종양이 그리고 양 손가락에는 관절염을 하는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왜 캐리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걸까요? 이 사체가 캐리어에서 나온 만큼 타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검에서는 또 외상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결국 시신은 신원 미상의 사망 원인 미상. 답답해하던 경찰은 시신의 얼굴을 복원해서 몽타주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시신이 무려 한 달간이나 지나고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럼 부패에서 분명 냄새가 날 텐데 캐리어에 있던 창고에는 직원이 캐리어를 열기 전까지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요. 어떤 이들은 보관 창고가 좀 어둡고 시원한 편이라 비교적 냄새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쾌쾌한 먼지 냄새랑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요. 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이 가장 먼저 한 건 CCTV를 확보하는 거겠죠. 당연히 범인이 캐리어를 유기하는 장면이 찍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도쿄역의 CCTV 저장 기간이 3주였던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전의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 씌워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캐리어가 유기되었을 시기로 추정되는 4월 25일에서 26일 사이의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단 며칠만이라도 시신의 존재를 좀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증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현장에 있던 캐리어에 주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캐리어가 완전 새 거면 판매회사에게 구매자들을 수소문해서 어떻게 저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유기에 이용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은 꽤나 사용감이 있었고 또 한참 오래전에 단종된 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캐리어 안에는 시신 외에도 특정한 두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검정색 줄 이어폰. 이건 1980년대 후반에 생산된 건데 휴대용 라디오를 사면 이 사은품으로 딸려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단서는 얻을 수가 없었겠죠. 두 번째로는 수건이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유의미한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이 수건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파친코 가게의 상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해당 가게의 바로 옆에는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었고요. 자, 그럼 이 범인의 동선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 범인이 파친코 가게에서 출발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도쿄역까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경찰은 가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나섭니다. 이 시기에 큰 노란색 캐리어를 끌고 다니던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힘 빠지게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일본 경찰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변사체의 몽타주를 배포해요. 근데 현재까지도 시신의 정체도 그렇고 범인의 윤곽조차 전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이 시신을 숨기려는 목적이었다면 왜 하필 도쿄역을 선택했을까요? 하루에도 수만 명이 다니는 너무도 분주한 곳이잖아요. 분명 좀 더 으슥한 장소에 이 시신을 숨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범인이 그걸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낙 도쿄역이 일본 어디는 통하는 관문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접근성도 쉽고 또 수사가 시작돼도 범인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쉽게 추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범인은 왜 로커를 잠그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캐리어를 빨리 발견하길 바란 것처럼 말이죠. 이 시신을 유기한 시점은 5월인데 사실 5월이면 조금 따뜻해지는 날씨잖아요. 그럼 시신의 부패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분명 범인이 알 거란 말이죠. 빨라지면 악취가 새어나올 거고요. 하지만 범인은 이 시신을 비닐로 감싸지도 않고 그저 이불에 그냥 말았을 뿐입니다.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한 일본 경찰은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건 바로 살인보다는 시체 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시신을 로커에 유기한 이유가 어쩌면 가족의 장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추측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2010년부터는 일본 저소득 가정 중에는 장례비가 부담돼서 시신을 방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일본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지 말고 이 진역 관할 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홍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시신이 코인 로커에서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적도 있어요. 그 한 예로 지난 2013년 2월에 일본에서 코인 로커 베이비라는 음원이 발매가 됐었는데 얼핏 들으면 신나는 멜로디랑 가사 때문에 사랑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건 일본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2월 3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는 도쿄 백화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워낙 오래 지나서 폐점한 상태인데 여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최대의 상업시설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곳 백화점 1층에 위치한 코인 로커에서 충격적인 게 발견됩니다. 신문지에 쌓인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신생아였죠. 얼마 안가 범인이 붙잡혔는데 아이의 친모였어요. 그녀는 미혼모였는데 아이를 키울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신생아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애 낳아서 그냥 코인 로커에 버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계속된다는 거죠. 신생아 시신 유기 사건만 같은 해엔 2건, 그 다음해엔 3건. 설상가상으로 1972년에는 무려 8구의 신생아 시신이 발견됩니다. 모두 코인 로커에서요. 그만큼 일본 전역에는 코인 로커에 신생아를 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이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그 배경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본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동화 무인화 서비스가 급격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짐을 보관하는 코인 로커 역시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한편 그쯤 일본에서는 이 미혼모도 동시에 급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하고 또 책임감 없는 성생활을 즐겼기 때문인데, 문제는 당시의 일본 사회는 편부모가 혼자서 애를 키울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회복지 기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선택한 건 결국 신생아를 그냥 유기하는 거였죠. 자, 그렇게 너도 나도 코인 로커에 이렇게 신생아를 유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1973년도 일본에서는 무려 46건이 발각되었을 정도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일본 철도기업은 1973년 7월부터는 아예 코인 로커 최대 사용기간이 5일인데 이 3일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이후부터는 아이를 유기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말해볼까요? 2018년 9월 24일 한 중년 여성이 야심한 밤에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49살의 스자키 M이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충격적인 자백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이 약 4, 5년 전에 한 호텔에서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를 코인 로커에 유기했다는 거죠. 일단 경찰은 그 진술에 따라 도쿄 인근에 위치한 이 자그마한 JR 우구니스 다니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코인 로커를 수색했죠? 놀랍게도 실제로 이곳에서 유아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이의 시신은 이 잠겨져 있는 사물함 속에 있었는데 비닐봉투로 이렇게 몇 겹씩 감싸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사망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인은커녕 성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는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요. 아니 4, 5년 전에 유기했다는데 이게 이대로 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로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장소에 있기도 했었는데 스자키엠이 본인이 몇 년째 이 코인 로커에 와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와서 살피고 관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당시 하루 로커의 사용요금은 하나로 2,000원꼴인데 1년이면 70만 원이 넘고 그리고 4년이면 약 300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한 돈이지만 스자키에미는 시신을 은폐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일본 지하철역에서 흔히 보이는 코인 로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이 로커 중 한 곳에 누군가의 시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공포스럽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도시괴담이자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